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개념과 변수는 과학적으로 정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개념이나 변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주석적으로 정의할 거냐. 근데 이 과정은 뭐냐?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그 개념과 변수는 있을 때 그 정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겁니다. IQ가 성적에 관련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IQ라는 것은 개념이고 성적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결과나 아니면 변수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누구는 IQ가 성적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니야, 누구는 그렇지 않아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학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IQ와 성적이 연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들이, 그런 관련이 있다 없다를 정의해주는, 명칭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의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변수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바로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개념이나 변수는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을 때 누구나 이거를 보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거 책인데요? 라고 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거나 내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를 구별한다.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는 뭐냐? 용어 또는 개념들을 이걸 책이라고, 만약에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책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개념들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건 사각형이고 조금 두꺼워. 그리고 안에를 열어보면 막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서 이거를 읽어보면 내가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다 책이라고 내가 개념적인 정의를 할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뭐냐? 바로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입니다. 내가 과학에서 학문적으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나왔고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게 개념적인 정의이고요. 그 개념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대변하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 조작적이라는 건 뭐냐? 여기 영어로 보시면 오퍼레이션, 만지고 가동해보고 움직여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작적 정의는 뭐냐? 내가 체험해볼 수 있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정의를 현실에 맞게 바꿔주는 것, 측정 가능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설명을 좀 더하면 추상적 개념을 완전히 대변하면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대체 개념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조작 초점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 된다. 아, 또 어려운 말 나오셨어요. 신뢰도, 타당도.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일단 개념보다는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익숙해지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작 초점이란 뭐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 되더라. 신뢰도와 타당도, 우리 보통 지금 이제 선거철이니까요. 다음 달에 선거를 시작하는, 요즘 이제 선거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하면 계속 나오죠. 신뢰도 얼마, 이렇게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95%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3%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만 이제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뢰도,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신뢰도가 95% 수준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95%만 믿어도 되고 나머지 5%는 그냥 버리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라고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뢰도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서 95%의 신뢰도를 가집니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다른 사람이 그런 조사를 동일한 조건에서 하면 95%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5%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사를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재차 3차 조사를 해도 똑같은 수준의 95%, 100번을 했을 때 95번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2% 이야기를 하면 95%의 똑같은 결과를 얻는데 1%나 2%는 틀릴 수도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뢰도가 높다는 것, 복제가 가능하고 측정값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도가 좋은 것, 원래 의도했던 개념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 타당도, 신뢰도가 높다는 건 다시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고 또 조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타당도는 조사를 했던 그 원래 목적이 잘 맞도록 조사를 했다.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면 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유권자들의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잘 물어봐서 잘 파악을 했다는 것들이 바로 타당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면, 여론조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타당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좋은 호평을 받았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설입니다. 가설.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 현상과 관계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적으로 설정한 것, 가정적으로 설정한 가설입니다. 좋은 가설의 기준은 둘 이상의 변수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간단명료하게 딱 설명을 잘해준 것. 그 다음에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은 실제로든 혹은 잠재적으로든 측정 가능한 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측정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눈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가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현상과 관계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설의 구성은 첫 번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 연구 논문을 많이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학사 과정에도 소논문을 내거나 했죠. 일단 또 좀 더 공부를 진학을 하시면, 대학원에 가시면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논문을 쓰시려고 그러면 내가 연구 주제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에 관한 그 연구 주제를 정하시면 노인의 치매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동 습관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이 정해서 하신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노인은 죽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설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게 가설을 세운 거죠. 이제 가정적인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연구 가설을 만들 때 이전에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많은 사전 연구들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전에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노인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삶의 습관이나 태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나 연구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그 논문과 비슷한 관점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연구 가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현실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 두 부분은 타인의 연구나 이전에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이해를 하는 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관찰을 통해서 좋은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가설이 좋은 연구 가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가설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 및 논문의 탐독,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실 분석, 그 다음에 개인의 독창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앞으로 그런 연구자가 되실 분들이시고 현장에서든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신 분들인데, 개인의 독창적인 관점과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타인이 연구해 가지고 있는 논문이나 기존에 주장되어 있는 학설들을 내가 연구해서 발표했다라고 해서 비교 연구 논문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내 연구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그거를 설명을 해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게 이론으로 성립이 되어야 내가 연구자가 되고 내 학문이 아니면 내 논문이 그 다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야 좋은 가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을 그러면 할 때는 어떤 가설 만들 때 고려사항들이 뭐냐? 아까 가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상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현상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가설적으로 설정해 놓거나 설명해 놓는 것, 이게 가설인데, 그럼 그 가설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연구 논문으로 노인에 관한 부분은 모든 노인은 죽는다. 근데 그게 맞을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구 가설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죠. 연역법에 의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노인은 죽는다. 나도 노인이 될 수 있다. 고로 나도 죽는다. 그런 어떤 가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가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연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설은 가능한 하나의 독립 변수와 중속 변수 간의 관계로 기술하는 게 좋다. 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사가 있어.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죠. 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설은 가능하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인간은 죽는다, 나도 인간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그냥 가설로 세우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가설은 광범위한 조건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좋고 하나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간단 명료해질 수 있고, 이때 간단 명료해질 수 있어야만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만 이제 좋은 가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가설은 크게 연가설과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좀 더 나누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첫 번째 연가설, 두 번째 연구가설입니다. 연가설, 보통 귀무가설이라고, 연가설 말 그대로 영입니다.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 관련 없어 라고 가설을 세우니까 이것은 연가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귀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IQ가 종속 변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IQ하고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가설이 바로 연가설이고요. 두 번째 연구가설, 실험가설은 연가설과는 반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Q는 성적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연구가설이 되는 거고 실험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이게 연구가설입니다. 이제 차후에 이제 많은 가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오늘은 여기 정도,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는 연가설이 아닌 실험가설이나 여기 있는 것은 연구가설들을 합니다. 연구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한 결과들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 참이고 증명이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설이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하고 그 옳고 그름에 의해서 기각이 되거나 채택이 되면, 기각이 되면 그 연구의 의미가 없이 되는 거예요. 채택이 되면 이론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설을 지나서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가설이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확인이 되고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험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사실과 일치한다 라고 하면, 현실사회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구성은 이론이 하나의 진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진술로 구성되며 그러한 진술들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까 말씀드린 IQ는 성적과 연관이 지대하다, 이런 거죠. IQ 좋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성적도 좋고 열심히 하더라. 그러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라고 하면 그게 가설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진술로 구성되고 두 개의 진술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정형화된 이론, 공리, 전제조건, 정리, 명제, 가설, 경험적인 일반화 등의 서술 형태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개념이나 변수, 명제 등을 구성 요소로 하여 변수들의 관계의 형태로 서술되고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론의 기능은 연구의 주제를 설명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가설을 설정할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전까지 많은 연구자들이나 학자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왔던 많은 철학자들, 그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론들을 내고 많은 연구 논문들을 내서 지금의 현대과학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많은 과정들은 다 지금 이제 이론서들이나 아니면 교양서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립된 것들을 쭉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나의 연구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면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이론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설에 대해서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제공을 하고요. 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도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화되면서 기존의 이론들이 폐기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이 채택되기도 하고 가장 쉬운 게 태양설이죠. 지동설이죠. 이전에는 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철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그게 차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나 그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또 한 가지에는 이전에는 지구가 네모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무한정 배를 타고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한정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죠. 근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연구들이 아니다. 지구는 네모다라는 연구 이론 가설이 채택되지 않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론이 새롭게 가설이 만들어져서 이 연구로서 실제 실험으로서 현실 생활에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물이나 현상 간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이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증되거나 수정되어서 더 넓은 범위의 확대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계속 발전하고 그런 이론이 발전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편리해지고 많은 생각의 폭을,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들을 겪어온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오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회복지조사관에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념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변수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 조작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정을 거치기 위해서 가설에 대해서 가상적인 설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들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가설을 통해서 가설이 채택이 되면 이론이 되는 거고 그 이론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기까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